지금은 만약에 매매하실 거면은 조금 단기 대응을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사고 싶지는 않고요. LG화학도 지금 당장은 접근하고 싶지 않다. 최근 들어와서 조금 시장이 약간 반등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와 슬픈 마음들도 약간은 치유가 되시지 않았을까? 뭐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만. 오늘이 이제 7월 이 영상이 내일 올라갈 텐데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되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을 세게 해주는데요. 코스닥이 또 3.6% 지금 시간 11시 23분에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1.75%로 상대적으로는 좀 약해요. 한 반 정도인데 그건 이제 투자의 수급 원인에서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초반에는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기관하고 같이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랐는데요. 지금 시간은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또 1,20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은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사면 하루 팔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차익 거래만 하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쪽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성 어떤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짧게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시간은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투신, 사모펀드까지도 같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매도하고 있는 쪽들은 그동안에 외국인들 많이 매수했던 운송장비, 자동차 좋다 했는데 또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기계 쪽에서 약간의 양매도 정도 빼면은 오늘은 거의 전업종 사고 있어요.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관 쪽에서 오히려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의약품 쪽하고 운수 창고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이 의약품 쪽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달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셀트리온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산다? 사볼 만하다? 그때 말씀을 다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몇이죠? 코스피가 지금 2,340포인트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748.6입니다. 이 코스피가 2,300도 붕괴된 적이 있었죠, 장중에. 장중에 붕괴됐어요. 2,291 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증시가 지난달에 특히 또 좀 많이 빠졌던 거 아닌가요? 많이 빠졌어요. 지난달에 특히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엄청나게 뭘까요? 빠졌습니다. 글쎄요, 이게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치 자체가 꺾이지가 않고 오히려 더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까지 높은데 성장은 금리 올리니까 점점 더 떨어질 거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투자자들과 전체 기업들,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충격들이 지난달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코스피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3%가 빠졌고요. 한 달에요. 근데 저가 기준으로 14%가 넘게 빠졌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죠. 코스닥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저가 기준으로는 20%가 넘게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지수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고 코스닥 900대에서 혹시나 레버리지 쓰셨던 분들은 한 달 만에 반대 매매도 장중에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종가상으로는 16%, 16.5%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20월선의 효과가 약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이게 회색선이거든요. 120월선에 지금 두 달째 밑꼬리가 터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서 기술적이 됐건 어떤 거가 됐건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환경들,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는데 오히려 성장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120월선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떤 금융위기 때라던가 이런 코로나 때 이런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120월선이 깨지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는 살짝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또 반등을 해주고요. 대부분 여기가 깨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금융위기나 코로나처럼 네. 역사적으로 위기라고 할 정도의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상황이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네. 이 저성장까지 겹쳐지면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제가 이제 코스피도 이제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가 이제 2008년도 이때가 120월선을 찍었던 구간이에요. 네,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낙폭이 2080에서 저점이 875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하락률로 보면은 이때 못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밑꼬리가 여기까지 빠지니까 달리기 시작을 하죠. 금융위기 상태에서도요. 그러면서 반등을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2월달, 2009년 2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올리는 파동들이 나와요. 그래도 그 120일 이평선을 네. 크게 깨진 않네요. 부딪히면 그래도 반등을 이거 깨지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만한 어떤 위기가 왔다는 경제 거예요. 위기 때도 네. 살짝 깨졌다가 위로 네. 반등한 거고 코로나 네. 때는 크게 깨졌다가 위로 크게 반등한 거죠. 이때는 왜 이렇게 크게 깨진 모양이 나왔냐면은 이 올라간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플랫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크게 빠질 만한 요인들이 이 이평선에서 지지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받았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건데 이 구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이 격도가.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빠지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120월선 지지가 아니고 이따 차트상에서도 제가 좀 분석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오히려 이 매물대의 지지를 확인을 했던 거죠. 그 1800대. 근데 이게 월봉상으로 크게 붕괴가 됐다가 거의 1800에 맞춰놓고 끝냈죠. 이거 종가상으로 이게 3월 달에 끝난 거 보면은 종가가 1754.64로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1800을 매물대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렸고 그 다음 달에는 바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단 120월선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120월선 이거 일선 주선 아닙니다. 월선이에요. 이거 꼭 지지받아야 되는 선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매물대도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정말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저성장까지 겹쳐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매물대도 뚫고 내려갈 만한 그리고 120월선도 붕괴가 될 만한 시그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 상황금 점검, 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한번 해준다면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많은 유동성들이 풀리면서 모든 것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소비가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소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좀 피크를 찍은 걸까요? 아니면 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피크를 약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찍었는지는 조금 더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농산물이라던가 원자재 이런 쪽들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의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0%, 많게는 50%, 절반까지 뚝 꺾여 버렸어요. 그런 게 뭘 의미하냐? 라는 거는 그쪽으로 인플레 쪽으로 투자를 했던 베팅을 했던 투기적인 자금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가격들이 꺾이다 보니까 일단은 원자재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들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급락을 했다고 해서 계속 지속이 될지 이런 여부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런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선반영 지표들로 이런 것들이 좀 빠지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발표할 6월의 CPI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거기다 생산자 물가지수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빠질 수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7월에 미국 FOMC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지 않나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뭘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아요. 자이언트. 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약간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는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은 약간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나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못 잡았네. 큰일 나죠. 라는 부분들을 어떤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연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놓쳤잖아요, 이미요. 크게 놓쳤어요. 이거 인플레이션 수치가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일시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잡을 수 있는 시점에 못 잡으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막 CPI가 8.6% 증가해버리고 이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오게 만든 장본인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중간중간에 펼치기에도 약간은 애매한 스탠스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그런 걸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제때 올릴 때 비록 이게 단기간에 올렸다가 정말 급하게 내리는 파동 또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들의 이제 적절한 투자 시기, 정말로 2배, 3배가 단기간 6개월,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와요. 분명히 사이클상으로 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네,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리더라도 연준은 지금 당장은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시장의 변동성이 또 오진 않겠죠? 글쎄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쵸. 6월, 7월에는 75bp씩 2번 1.5% 올릴 거야 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충격 자체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20월선의 지지와 매물대 지지 2230포인트대를 지지를 받으려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7월 주시장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를 말씀을 드려요. 기관들의 단발적인 매수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펀드라던가 이런 쪽으로 자금 유입들이 크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는 연속적으로 강도를 가지고 사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나 연기금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연기금이 다른 쪽들에 맡겨서 하는 계정들은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금이 아닌 연기금의 성격과 그리고 금융투자의 이런 단기적인 투기적인 자금들이 합쳐진 것들은 오늘 9천억 1조를 샀더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은 그럼 오늘 좀 장중에 산다고 했는데 최근에는요? 최근 뭐 한 달 정도 했어요? 최근으로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도 사실상 이 정도의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1,100억 사는 거 별로 믿업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좀 그렇게 믿업지 않은 상황이고요. 많이 샀어야 되겠다. 예, 최소 그래도 기관 이상은 사줬어야 되지 않나. 3천억 정도를 사면서 특히나 전기전자 쪽을 의미 있게 사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 시장 팔고 싶은데 못 팔지? 삼성전자 가져와서 팔어. 이랬는데 이거 팔았던 것들을 회수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1,100억을 사고는 있지만 이게 전기전자에서는 오히려 10억 매도예요. 네,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약품, 그리고 섬유 의복, 철강, 금속 이런 쪽들 서비스, 금융, 운수창고 사고는 있지만 이것도 순환매 성격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6월 초부터 어떻게 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7월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 한 달 정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6월 1일부터 봤을 때 6조 정도 팔고 있어요. 네, 기관들은 9,300억 정도를 사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죠. 기관에 사고 있는 면면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금융투자가 2조 1,800억 사고 있어요. 이렇게 금융투자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변동성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또 사고팔고를 급격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기관의 투자 주체의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보세요.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에 9,300억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것도 신뢰할 수 없는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남는 거 뭐죠? 개인입니다. 6월달 들어와서도 4조 3,600억의 자금을 계속 코스피로 쏟아부었다. 그중에서 뭐 샀을까요? 네, 대부분이 4조 3,600억인데 전기전자는 오히려 더 많이 샀어요. 4조 6,500억을. 안타깝게도 전기전자 외국인들이 쏟아낸 물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이 개인들이 하고 있는 투자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처럼. 전기전자 개인들이 사고 계시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점검해야죠. 네. 참 이게 점검이 지금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지난주에 지난 달이죠. 6월에 굉장히 안 좋은 파동이 나왔어요. 이게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15%가 넘는 하락을 6월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도 역시나 60월선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장중에는 조금 올리려는 파동들이 나오면서 고가가 58,200원 2.1%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잠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60월선에 막혀서 윗꼬리가 일단은 살짝 달리는 모습들이고요. 아직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을 외국인들이 사고는 있지만 10억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가집게 확인해 봐야 되죠. 조회해보면은 아침에서 외국인들 팔기 시작했죠. 18만 주 매도했고 20만 주 매도했는데 다행히 11시 20분 3차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량을 좀 줄였어요. 근데 여전히 16만 6천 주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렇게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건 역시나 기관 쪽의 매수입니다. 아까 이제 기관에서 오히려 전기전자는 대부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신 중심으로 해서 강한 수급들이 이게 수량 자체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16만 6천 주 매도하는데 투신에서는 그리고 연기금, 보험 이런 쪽 합쳐서 52만 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만큼 파는 거 외에도 기관들이 사고 있는 수량을 외국인 거 빼줬을 때 한 36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 물량까지도 기관들이 받으면서 일단 오늘은 시세가 그나마 0.7%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지수 대비해서 약하잖아요. 0.7%밖에 안 오르잖아요. 이 이유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에 동참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양매수로 같이 강하게 샀다 이랬으면은 한 2%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역시나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좀 수급적인 면을 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 시장 환경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가죠. 3.5%. 딱 이거 보면 이제 이유가 나와요. 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샀어요. 그리고 10시에는 한 잠깐 줄였네요. 13,000주 정도 가집계상으로 줄인 걸로 보이는데 11시 20분 3차에 또 급격하게 늘려버리죠. 20만 주가량을 1시간 20분 동안에 사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기관들도 11만 주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연기금은 워낙에 소량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투신 쪽의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끝내고 난 이후에 이거 내일 나가죠? 네, 수급 현황을 그 뒤쪽으로도 1시 반 그리고 2시 반에 또 가수급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살피면서 내가 판단해서 하이닉스 좀 수급 괜찮게 들어오네 하고 한 10시 정도에 이거 확인하고 사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한 2시 반 이랬을 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 전환을 확 해버리면서 시세가 꺾이는 모습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죠? 단기적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지금은 만약에 매매하실 거면은 조금 단기 대응을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한 번만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 지분율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견조해요. 보시면은 거의 외국인 지분율 변동이 크지 않아요. 50%대에서요. 근데 삼성전자 보면은 좀 암울하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58%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그냥 수직 낙하죠. 뭐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쭉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월선으로 봤을 때에도 약간의 지표 차이를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60월선을 회복하고 올라가려면은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반드시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60월선 봤을 때 91,900원, 한 9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지금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괜찮은 상태인데 일단은 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지속성이죠. 지속성 있게 만약에 이걸 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60월선 회복하는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체니까 네, 맞아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매수한 주식 한 탑 10 정도 한번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교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거 자주 보는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매크로적인 장세, 수급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장세에서는 HTS를 제가 진짜 활용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요즘에 이제 MTS도 개발들이 많이 돼서 이런 기능들이 보완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컴퓨터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두고 장 끝난 이후에 내가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교보상에서는 이제 0426이라는 화면이에요. 네, 이렇게 치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기간까지 탑10. 맞아요. 이게 근데 저희 교보에만 있는 화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사용하시고 있는 HTS를 이용을 해서 이런 화면들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습관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서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 창 보시면 보통 왼쪽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궁금한 거를 치세요. 뭐 외국인 아니면 기관 뭐 매매 상위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증권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거래소를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업종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세세하죠. 여기 들어와 보면은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목재화. 그래서 나는 오늘 화학 쪽에서 어떻게 외국인 기관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매매를 해왔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정보를 거의 HTS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전체죠. 전체로 놓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액과 수량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소 대형주단에서 보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건 수량보다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수량은 각각의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당. 그래서 금액으로 놓고 보도록 하고요. 또 일자별로 보면은 이제 오늘 아니면 어제 딱 하루씩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기간별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칸이 나타나면서 오늘까지 보는데 너 언제부터 보고 싶냐? 그러면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회를 딱 누르시면은 외국인 상위, 기관 상위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순매도도 같이 나오네요. 네, 같이 나와요. 이거 뭐 딱 나오죠. 삼성전자. 이거 뭐 얼마인가요? 도대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3조 8천억을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이유가 있네. 있죠. 네. 그리고 기관 쪽은 한 달 동안 보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진 않았어요. 매도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래도 조금 팔긴 했어요. 640억 정도를 한 달 동안 팔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하나면에 봤을 때에는 잡히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놈들이죠. 외국인이 3조 8천억을 팔았는데 또 여기 보면은 순매수한 거에서도 기관 쪽이 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갔겠느냐? 개인이죠. 개인이 가져간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외국인 상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외국인 상위에서 순매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살펴보면은 우리 금융지주를 많이 샀어요. 2,500억이네요. 2,520억 가량을 우리 금융지주의 외국인들은 샀어요. 이게 주가 흐름 자체가 막 크게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우리 금융지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금융지주의 차트였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은 6월 1일이죠. 계속 수직 낙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보내고 있는 어떤 금리 인상의 이런 시그널들을 받아들이면서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지분이 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수직 낙하하고 121선 무너지고 이런 쪽들을 바로바로 개인들이 외국인처럼 계속 분할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개인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지금 금융주를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매 동향까지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그래도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늘려온 흐름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기관 쪽이죠. 연기금, 투신 뭐 이런 쪽들. 보험 쪽. 이거 보험에서는 이게 큰 물량이 아마 외국인하고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물량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준 부분도 같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SK 이노베이션 올라왔네요. 이쪽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정제 마진 효과가 크게 났죠. 유가가 워낙에 급등을 해 있고 제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쪽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로바로 다
다른 대체 에너지 수단으로 전부 다 그동안 써오던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석유 부분들이 계속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을 거고요. WTI 유가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해외 쪽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도 다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월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6월에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유가가 아직 높은 레벨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와 어느 정도는 고점을 형성을 해서 한 120달러 중반대 정도에서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면서 이때도 거의 124달러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한 120 이것도 일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해주고 지지받고 반등해주고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03에서 104 정도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또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는 배터리 부분에서 확실한 좀 흑자를 내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또 배터리 부분에 좀 트렌드가 약간 원통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680 뭐 원통형 배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적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이에요. 이 배터리 생긴 모양의 형태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 마진 쪽은 굉장히 좋으면서 본업에서 완전 호실적 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다가 배터리까지 조금 더 빨리 이게 흑자 전환하고 어떤 BEP를 맞춰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KT네요. 네, 그 다음 KT죠.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방어주 성격을 약간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KT요. 보게 되면은 다시 KT 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주가 흐름이 뭐 좋죠. 3월 이거는 뭐 12월부터 계속 좋았어요. 잠깐 꺾였다가 1월 초에도 시장 어려울 때 진짜 방어 성격으로 올라갔죠. 저점이 한 3만 원대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딱 이유가 이건 있죠. 외국인들 지분율입니다. 늘려가고 있네요. 네, 계속 늘리고 있죠.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와 좀 연동이 됐고요. 아까 약간 그것과는 다르죠. 우리 금융지주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은행과의 약간 그 지분 교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KT는 외국인들이 미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기 7월 1일 하루 매도했었고요. 보게 되면은 뭐 늘려오기 시작한 때부터 보면은 거의 매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5월 25일부터 보면은 딱 하루 매도했네요. 오늘까지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가집게 동향 보면 오늘도 사고 있네요. 네,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KT는 정말로 다른 쪽들 대비해서도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LG U+나 SK텔레콤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들을 내줄 걸로 좀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에도 괜찮은 부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주봉상으로 볼 수 있는 주가도 지나갔고요. 딱 월봉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이는 주가가 그거 보면은 이 정도 한 4만 원 부근? 네. 거기를 만약에 수급으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매물대 상단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한 4만 5천 원 부근까지 보이는 상태까지도 지금 와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좀 약간 실적까지도 약간 굴뚝주인데 조금은 다른 통신사들 대비해서 실적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TNG예요. 이것도 뭐 같은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KT하고 같은 성격.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두 기업들이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KTNG 쪽 잠깐 보게 되면은 이건 일봉상으로 역시나 근데 6월달 들어와서는 또 이제 매수했던 것들 외국인들 매수했던 것 대비해서는 별로 좋진 않죠. 상대적으로요. 이것도 뭐 대충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들 제외하면은 한 86,000원 매물대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요.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KTNG 외국인들 글쎄요 7월 1일부터는 좀 팔기 시작했네요. 이틀 팔았는데 오늘 가십게 한번 볼까요? 오늘도 팔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3일째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게 121선이 조금 약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거 회색선이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길게 달렸어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1.1% 오르는데 이 종목은 1.1% 빠져요. 그럼 시장 대비해서 2.2%가 지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다가 이 121선까지 깨지는 그런 수급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엔 또 이 자리에서 8만 원대 지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가 하면은 반드시 투자 동향 열어보시고 기관들이 파는지 이런 여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분 꾸준하게 늘려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당장 이걸 받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 KTNG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매수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 걸려있네요. 네, LG이노텍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6월 동안에 좀 늘려왔던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LG이노텍입니다. 네, LG이노텍 6월달 주가 흐름이 워낙에 시장이 근데 어려웠어요. 6월달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코스피가 13%, 코스닥은 20% 넘게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도 나 오른 종목밥 볼 거야. 이건 안 됩니다. 항상 지수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수, 이 종목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 보시고 LG이노텍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에 속해 있네. 그러면은 코스닥 하락률 20%를 보실 게 아니라 코스피 하락률 13%를 보시면서 그거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동안에 여기 떨어진 거 보면은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돌파할 만한 자리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갔으면은 뭐 한 40만 원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6월 달 들어와서 지수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하락세 쪽으로 왔는데 그래도 여기 3만 원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점 39만 원 대비해서 이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39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3%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그게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저점 정도 테스트한 것 같아요. 한 33만 원 정도 테스트하고 다시 상승 분위기를 잡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세게 올라요. 지금 장중에 보면은 지금 8.3%까지 올랐다가 지금 5.3%로 상승률을 조금 반납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하게 사고 있고 기관 쪽은 외국인 눈치 보고 있어요. 수급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오늘의 상승은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건데 그 상승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럴 땐 또 이제 뉴스로 와야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뷰가 좀 나왔습니다. 계절성에서도 꺾이지 않은 날개 LG이노텍이 보여줬다 하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46만 원의 목표가를 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48만 원의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투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또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놓는 이런 이유들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실적 가시성 조금 되고 어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안 가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지수 조금 더 변동성 위아래로 보이다가 결국에 LG이노텍은 글쎄요 계속 올라가면서 좀 신고가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OL이죠. 이거는 뭐 말씀을 길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상황이죠. 네, 정유 마진 효과, 정제 마진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실적이 정말로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거는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정유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크아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유주가 계속 올라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싼 고점 한 120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안정되는 모습들. 이 정도 가격이면 왜냐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셰일가스라던가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단 조금 비싼 단가로 생산하는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는 3배에서 4배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원자력단도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 기존의 전통 화석 연료 대비해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비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맞춰지는 정도 수준 레벨까지 유가가 올라와서 그게 그냥 유지가 돼버린다. 아니면 더 올라간다. 얼마 전에 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어느 증권사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계 증권사였어요. 네. 이거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 연동되면서 유가 380달러였나요? 까지 갈 수 있다라고 리포트 냈어요. 네, 물론 가능성이 0%는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는데 높지는 않겠지만 그런 리포트조차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제 마진의 효과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레벨들이 결국에는 에너지원들의 다변화 노력들이 지금 러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점점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생산 단가와 기존 화석 연료들의 생산 발전 단가의 갭이 점점 더 좁혀질 수 있는 기술력들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다음이 셀트리온이죠. 네. 이 종목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차트만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는 손절 잡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레버리지도 사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주봉상으로 바닥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분율 늘어나는 자리. 그래서 이제 14만 원 부근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또 올라와요.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글쎄요 14만 원에서 분할 매수로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이면 수익률 아마 상당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2.5배짜리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10%면 25%가 되는 거고요. 20% 났으면 50% 수익 난 겁니다. 네, 14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 정도 났겠네요. 50% 정도요. 근데 지금부터도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올라갈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들도 워낙에 좋아요. 보시면은 외국인들 거의 전반적으로 사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붙었어요. 보험까지 붙었고요.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거래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다가 외국인까지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정말로 수급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상의 수급이 붙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 투자 동향 보면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있네요. 오늘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분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지분율이 바닥을 짚고 한 14만 원대에서 거의 바닥 집었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14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셔서 갑자기 다음 달 방송에서 야 이거 빠졌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지점은 14만 원 주봉상으로 2019년과 20년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갔던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점은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게 되면요. 삼성물산이네요. 이쪽도 지금 조금 효과가 이제 크게 나오면서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인가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막 120달러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의 국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대폭 증가해버리는 거죠. 완전 엄청난 국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네옴시티 하나만 640조예요. 예. 근데 그쪽에다가 지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합작해서 어떤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건설 엔지니어링 플랜트 이런 쪽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3천억 규모로 수주를 했어요. 네, 640조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조 3천억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의 효과를 좀 받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물산에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좀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쪽은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건설 쪽에서도 이제 괜찮은 부분들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이제 어떤 종목들의 지분율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이슈가 되면서 삼성물산 쪽이 특히나 이제 좀 이슈를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일봉상으로 볼게요. 예, 6월달 들어와서 역시나 조금 시장이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락폭 자체가 매물대 하단에서 멈춘다는 거죠. 이 밑으로 쭉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었으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마 빠져서 여기 전저점 10만 원 테스트 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멈추면서 다시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12만 5천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는데 역시나 이제 두터운 매물대 상단을 또 돌파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할 일은 뭐냐? 이 12만 원대를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이거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최근에는 좀 같이 붙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투신이 좀 팔았네요. 거기다가 오늘 투자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역시나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소량의 매수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 상단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들이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의 분위기도 좋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네, 마지막 여기까지가 네. 외국인 상위 이제 맞아요.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KT, KTNG, LG이노트, SOL, 셀트는 삼성물산, GS 10위까지죠. 네, GS도 마찬가지로 길게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51, GS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유 3사죠. 거기다 이제 현대오일뱅크까지 있는데 그쪽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총 4개사의 어떤 지금 실적을 총 합쳐서 보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개별로 봐도 잘 가지만 당연히 합쳐서 봤을 때에도 엄청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유 마진이 $100 밑으로 크게 꺾이면서 엄청난 유가의 하락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정제 마진 유지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들을 하반기에도 유지해 나갈 가능성들이 높다. 이 정도로 정유 쪽에 대해서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유 쪽을 많이 샀네요. 네, 10위가 네. 남았네요. 아, 네. 한국항공우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네. 한국항공우주 좋죠.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가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바닥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단순히 그런 굴뚝주 성격의 밸류를 받는 종목이 더 이상 아니다. 방산 쪽이 대표적으로 저 PER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올라가냐 막 이러던 종목들인데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방산 쪽이 지금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 일어나면서 점점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 같은 그런 전쟁들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계속 이런 침공을 합니다. 영토 확장을 해나가기 위한.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길들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가 무시할 수 있는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엄청난 국가입니다. 방위라던가 핵 같은 것들에서도 엄청난 국방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동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기들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왜냐하면 지금 러우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병력을 파병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차라던가 항공기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보내놓으니까 막상 우리나라에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가 없고 항공기가 없고 전차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러시아가 이 틈을 타서 또 우리를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방력을 보충을 해나가는 게 전쟁을 막 싸우고 일으켜서 남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이런 무기 수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4차 산업 시대에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이런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 FA50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T50 훈련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전투기로 변환을 시킨 거죠. 개발해서요. 더 기술력 보완하고. 그래서 사실상 폴란드라던가 슬로바키아 이런 쪽들에서 방한을 했어요. 우리나라요. 한 10명 정도 꾸려가지고 와서 니네 전투기 FA50 한 50대 가까이 사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이거를 왜 우리나라 걸 사고 싶냐라고 했냐면 미국 쪽에다가 사실상 이거 이전에 어떤 그 미국 쪽의 F-16이죠. 그 전투기를 사고 싶어서 발주를 넣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항공기를 사고 싶다고 미국에 발주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계약해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국가 물색해보다 보니까 FA50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다고 소문이 났네. 이미 여러 군데 팔았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48대 요청을 했고요. 대당 510억으로 따지면은 이거 2조 5천억 규모예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성사 가능성 낮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온 이유가 분명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누리호 발사 또 2차에서 성공했잖아요. 더 이상 옛날에 방산만 하던 업체가 아니고 위성, 발사체, 우주 이런 쪽들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하던 캐시카우 방산도 잘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봉상으로 보면 12월부터 26,800원에서 6만 원까지 정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차익 시전들이 좀 나오면서 밑골이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전날 크게 빠졌죠. 10% 넘게 빠졌어요. 이날의 수급이 당연히 안 좋았을 거예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285억 팔았는데 그거 그대로 또 한숨이 나오네요. 개인들이 사갔죠.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급 동향 이거 가집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개인분들에게 전부 다 이걸 설파할 수는 없지만 김작가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제발 이런 개인들의 수급 행태를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가집게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잠깐 볼까요? 오늘 이 가집게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초반엔 샀어요. 17만 주 사면서 그래도 괜찮네. 기관, 투신도 조금 사기 시작했는데 11시 20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를 11만 주를 매도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지금 아까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일봉상에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60일선 회복하면서 밑골이 엄청 길게 달렸거든요. 저가가 마이너스 6.3이었는데 지금 고가가 1.1이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한 8% 정도의 변동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만들었던 게 외국인들의 매수였거든요. 근데 고가 올려놓고 외국인들 또 판 거예요. 11만 주를요. 그렇다 보니까 고가 대비해서 또 2.3%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급을 주가의 그 봉이라고 하죠. 일봉이라고 하는데 봉에서 음봉, 양봉이 왜 나타나는지 이런 거 수급에 다 나타납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거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산다 하고 해서 좋네 하고 사버리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는 나 물려버렸네 당일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도 명품처럼 뭔가 네. 오픈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비행기 수준이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외국인 매수 상위가 이제 네. 10개가 있고 네. 오른쪽에 또 기간 상위는 이제 이렇게 10개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이 중에서 차장님이 네. 뭐 사고 싶은 종목 네. 괜찮게 보시는 거 뭐 한두 개 정도 있을까요? 네, 일단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기관 쪽에서 순매수로는 2,700억 1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외국인은 41만 주 매도로 2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그거가 좀 크게 작용했죠. 이대주주인 저기 어디죠? 중국 쪽에 저 알리바바. 예, 그쪽에서 대주주의 이대주주 지분을 이제 내놓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투자 동향에서 이제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카카오뱅크 봤을 때 계속 하향세죠. 네, 사실 뭐 여기에서 잠깐씩 반등 줬던 것들 빼면은 하향세인데, 제가 여기 김 작가 출연해서도 잠깐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럴 만한 좀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였고, 이게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영속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지금처럼 매번 매 순간 바뀌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혼재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투심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제 여기 김 작가님 채널에는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달에 말씀드렸거나 전전달 말씀드렸던 게 그 달에도 유효할지 안 할지는 사실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매일매일 뭐 김 작가님 채널에 댓글 남기면서 여러분 이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많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드렸던 관점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 차트라던가 수급 이런 것들로 좀 보완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점 삼아서 나만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나도 좀 거세다. 그리고 이대주주의 지분 탈출. 이런 면에서 조금 사고 싶진 않다. 2위가 삼성 SDI인데 역시나 기관 쪽에서는 좀 강하게 사요. 외국인이 또 팔고 있는. 근데 외국인들 보면은 또 2,270억을 거의 이제 기관이 산 만큼 팔고 있어요. 근데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최근에 나쁘진 또 않았어요. 아주 나쁘진 않아요. 6월 달에 지수 빠질 때에도 오히려
막 횡보하다가 조금 올려서 최상단 이평선까지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폭은 또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관이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 짧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 6월 29일부터 다 매도로 전환했죠. 신기하죠, 이게. 들어올 때 다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다 같이 들어가요. 이게 신기하죠, 참. 네, 그래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각각 사는 전부 다 개인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표라던가 차트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 좀 비슷하게 과점 형태로 소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들의 자금의 집중력과는 어떤 차원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자금의 집중력에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 SDI도 일단 만약에 이걸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팔아도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것마저도 기관에서 다 받으면서 괜찮은 흐름들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 지금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시작되었다. 네. 여기 3위에 있네요. 네. 셀트리온을 기관에서 또 같이 외국인하고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이건 보시면은 양매수예요. 그렇죠. 네, 셀트리온은 2,180억 6월 1일부터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들도 945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좋은 주가 흐름 14만 원대 바닥 짚고 올라온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을 또 매수한다 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이 오늘 가집계상에서는 또 매도 쪽으로 살짝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점에서 그래도 나는 14만 원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더 뚫고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괜찮게 상위권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LG화학 쪽도 지금 1,730억이 들어왔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은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2,160억. 기관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이쪽이 기존 어떤 캐시카우가 많고 이런 쪽들은 맞는데 이쪽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6월달 들어와서는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7월에도 계속 빠지다가 오늘 반등을 해주는데 이거 보세요. 또 윗골이 달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4.4까지 갔다가 지금 2.4, 2%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점에 사신 분들은 벌써 2%가 물려서 가고 있는데 가집계 동향도 외국인들은 오늘 또 계속 팔고 있죠. 근데 기관에서 받는 수량들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수량보다 작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개인들이 외국인 수량을 그만큼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당장은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 바닥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봉상 쌍바닥 정도 45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확인하시는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OCI가 들어가 있네요. OCI 1,452억을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이쪽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미국 쪽으로 시작된 어떤 태양광 쪽에 대한 강력한 푸시, 정책적인 푸시인데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야. 미국이다 보니까 엄청 큰 효과가 불러일으켜지면서 이건 뭐 차트 보면 당연히 OCI가 지금 이 상위권에서 매도하고 매수 쪽에 외국인 쪽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만 내려볼까요? 예, 내리더라도 있네요. 지금 S51이 여기 있네요. 네, 710억을 매도를 했네요. 이건 아마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들어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OCI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 차트 어마어마합니다. 네, 5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파동들, 네, 이제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또 동남아 쪽에 대해서 주요하게 중국들이 동남아 쪽에서 이제 부품들 수입해서 중국에서 이제 조립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아직도 엄청나게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수입 관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완벽하게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풀어준 거죠. 동남아 쪽 4개국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주겠다. 2년 동안 관세 조치를 유예하겠다라고
라고 한 부분들이 조금 숨통을 틔워주면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뭐 패널이라던가 폴리실리콘 이런 쪽들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투심을 자극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원의 다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러우 사태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시장에서 화두가 또 한 번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이게 뭐 첫 번째 파동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한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또 급등 엄청 있었잖아요. 풍력하고 태양광 쪽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달라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들은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푸시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산 단가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기업 니네 생산해, 우리가 조금 규제 풀어가지고 단가 맞춰주고 할게. 그렇게 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푸시하면서 미국 내에서 또 국방물자 생산법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겹치면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줄고 있어요. 네, 보면은 외국인들은 OCI에 대해서 한 5월 말 이때 올라갔던 때 이후로는 조금씩 지분율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관들이 그래도 좀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거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막 150억, 160억, 100억씩 하루에 파는 물량들 나오죠. 샀던 것들 대비해서 파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까지도 기관이 받으면서 기관들 사는 거 보면은 131억 6월 16일 날 하루 팔았고요. 거의 안 팔아요. 네. 이거 7억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월 25일 이후로는 거의 기관은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물량까지 받으면서 중간에 외국인들 차익 실현 크게 들어오고 지분율 줄일 때 이런 21선까지 빠지는 파동들이 나왔지만 바로 올려버리죠. 조정 주고 또 올려버리고 조정 주고,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또 올려버리고,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21선 지지 받고, 글쎄요, 태양광은 일단은 16만 원 정도, 16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의 매수는 아니지만 뭐 삼성 SDI라던가 OCI 이런 것들은 좀, OCI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가적인 정책의 힘들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LG 또 지주사 쪽이 포함이 되네요. 이쪽이 1367억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지주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도 상황인 만큼 높지는 않은데요. 들어왔던 수급들 보면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문제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사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들어오고, 이거 뭐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은 딱히 지금 LG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들도 팔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주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막 크게 관심을 가질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계열사들의 지분 이런 효과도 있을 테지만, 최근에 그 LG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장 쪽이 빠르게 속도 내면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LG전자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 LG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열사의 어떤 지분율에 대한 이익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조금 어떤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 정도로 해보는데, LG전자를 LG에서 33.7%가량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이제 실적 부각되는 얘기들, 올 상반기에 신규 수주만 8조 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LG전자에서 그동안 하던 것들 다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 신사업단으로 돌아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전장 산업이 앞으로 LG전자의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장 사업에 대한 얘기 외에는 뭐 특별히 가전, 호평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LG 자체보다는 LG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올라와 있네요. 1335. 많이 네, 빠졌는데. 맞아요. 이거는 금매수입니다.
그때 이거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들은 계속적으로 사서 수익률 몇 퍼센트 됐다? 마이너스 37%, 40%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 그 비중을 맞추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패시브 성격 자금으로 계속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상장할 때 이 밸류를 조금 너무 과도하게 증권사들에서 평가를 해서 좀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연금, 국민의 정말로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될 종목들을 상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높은 밸류로 평가를 해버리면 당연히 확약이 되지 않은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단기간의 확약 물량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조금 특히나 이렇게 꺾이는 시장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막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밸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어떻을까 하면은 저는 그런 바람들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남은 게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이제 아무래도 좀 그쪽이 크겠죠. 저 조선 쪽이라던가 어떤 기계 산업 쪽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효과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선박 발주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2년 전에 수주 받았던 카타르 쪽. 뭐 이제 가격 이슈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그때 2년 전 가격과는 완전 다릅니다. 최근에 신조선가와 비슷한 한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달러 대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LNG선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도 아무래도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대표 3사들이 1년간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LNG선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그게 2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부터 이제 카타르 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뭐 수주 받을 것들은 많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전체 선박 수주를 놓고 보면은 중국이 높은 건 맞아요. 따라잡혔죠. 근데 이런 고부가 가치 선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수주를 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조선주 보실 때는 전체 중국에게 따라잡혔다. 전체 선박의 점유율 놓고 보지 마시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술력으로 특화되어 있고 잘할 수 있는 쪽들을 얼마나 수주를 받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주의 수주에 대해서 벌써 피크아웃 얘기하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계세요. 근데 아직 이거 재무제표에 반영도 안 됐습니다. 이제 찍힐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 좀 우려감을 깊게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은 지금 자리 다 괜찮다고 봐요. 결국에는 카타르 수주로 이어지면서 이거 2년 전 저가 수주 우려도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고요. 전부 다 이제 LNG선 외에도 그쪽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주 의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재무제표로 이제 찍히는 시기들 나오면서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어떤 기자재죠. 선박 기자재 이런 쪽들도 같이 좀 좋아진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기자재 쪽은 지금 조금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 접근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뭐 못 올라온 것들도 있는데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국카본 같은 이게 그 본행제 쪽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나머지들도 글쎄요.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쪽들도 지금 이거 월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네. 태광 같은 경우에도 네, 주가 흐름 비슷하죠. 그래서 기자재들이 먼저 좀 선반영을 했는데 조선 3사도 수주가 이제 재무제표로 진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 오면은 충분히 좋을 겁니다. 네.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네요.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한 1,100억 정도 산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특별히 지금 여기 있네요. 또 매도네요.
645억을 매도를 했어요. 기관 쪽보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도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운송장비단을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는 흐름들 최근에는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 이후로 현대모비스도 특별한 흐름들이 없었어요. 일단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빠지긴 했는데 매물대 하단까지 빠졌죠. 한 19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반짝 상승했다가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 동향 자체가 글쎄요. 일단 투신 쪽하고 연기금들은 최근에 약간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매도세, 하루 샀다 뭐 이틀 팔고, 하루 샀다 이틀 팔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돌아선 수급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소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좋다 해서 그동안에 시장 안 좋을 때 약간 대안주 성격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오늘로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로 보시게 되면은 운송 장비를 또 양매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매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72,000주 11시 반 기준으로 매도한 걸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0만 6천 주를 매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추정하는 이런 능력을 약간 기르셔야 돼요. 오늘 운송장비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점유율 미국에서 2위 했다라고 했고 블룸버그에서도 굉장히 테슬라 대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수급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도는 갖춰졌는데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 면에서 일단은 지속성이 끊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아에 대해서 또 큰 폭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왔었는데 이날 또 엄청나게 그 독일 쪽에서 이제 배기가스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빌미로 그동안에 했던 것들 차익 실현 크게 한 거죠. 그날 또 개인이 1,200억 받았죠. 이런 안타까운 수급들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는 있지만 연속성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조금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9만 원대 지지 부분 다시 한번 수급과 더불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주봉으로 와버리니까 지금 지지받을 선이 없어요. 빵 뚫려서 매물대 가장 두터운 21만 원대 이거 지켜야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한번 지키려고 올라갔는데 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위험 신호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월봉으로 갔을 때 정말 이게 120월선이죠. 지수가 120월선까지 가면은 현대모비스는 17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하나솔루션. 마지막이 이제 하나솔루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OCY와 더불어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밑으로는 SDN이라던가 뭐 그런 쪽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어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뭐 셀 쪽에서는 워낙에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입지를 확실하게 미국이 태양광 산업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환경 자체가 아직은 매크로적으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히려 6월 20일부터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한 50억 정도 사긴 했지만 이때는 또 오히려 기관 쪽에서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도가 나와버렸죠. 네, 사모펀드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기금은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투신 쪽하고요. 이런 쪽들의 수급, 보험까지 포함해서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6월 20일 들어와서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에다가 사모펀드의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5월 중순부터는 바닥 잡고 조금 올라갔지만 매물대에 역시나 막혔었고요. 거기다가 떨어졌다 올라갔지만 이런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여기 오늘 투자 동향 한번 볼까요? 이거 일중 고가 흐름이 나오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37,600주를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은행 연기금은 여전히 사는 스탠스 보여주는데 투신 쪽 아마 이거 사모펀드일 수도 있어요. 여기 가십계 화면에서는 다른 증권사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 투신의 물량이 사모펀드일 때도 가끔씩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기관 쪽에서 다 합쳐보면은 많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중 고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2.5% 강한
강하게 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상위 순매수, 네. 기관 상위 순매수 탑 10을 봤어요. 네. 자, 총 20개죠. 네, 이 맞습니다. 중에서 차장님이 뭐 2피 정도 있다면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글쎄요. 일단 여기에서는 뭐 항상 말씀드려왔던 대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급 현황이라던가 네.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더 갈 여지가 있다. 더 갈 여지가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진단키트 쪽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네. 지금 다른 기업들, ST바이오센서라던가 시젠 이런 전문적으로 키트하는 쪽들은 그쪽 수익성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막 영업이익률이 60%, 70%까지 코로나 특수에 나왔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 같은 기업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업이 지금 이제 좋아지려고 합니다. 유럽의 뭐 램시마라던가 트룩시마 이런 쪽들이 미국이라던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제형을 아예 다르게 한 램시마 SC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사 바늘을 약간 무서워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 제형을 바꿔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들이 본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점점 더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고 오히려 수익성은 키트 쪽이 좀 줄어들면서 재고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까지 있고 또 얼마 전에 좋은 뉴스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코로나 쪽 백신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이 임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중단하겠다. 우리 끝내겠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악재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이런 쪽들은 정말로 글쎄요. 이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정말 글로벌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들에서 된 것들을 채택을 할 가능성들이 높고 우리나라가 혹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해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판매가 될 즈음이면은 이미 다른 쪽들에서 많이 해가지고 진정이 되고 확진자 수도 지금처럼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그걸 느끼고 우리 임상으로 하면은 왜냐면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보율이 높고 이런 캐시카우를 바이오시밀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셀트리온하고 종목으로 보자고 하면은 OCI, CI. 네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태양광 쪽. 외국인 쪽에서는요? 이게 좀 겹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쪽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단은 제가 아까 피크아웃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배터리단이죠. 배터리단에서 BEP, 예, 이제 손익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흑자 전환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SK 이노베이션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파우치형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게 4680 배터리예요. 기존의 2170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높이하고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배터리 모양 자체를 키워서 이런 것들의 출력을 높이고 전압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주행거리가 향상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 관련해서 이제 4680 배터리 원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죽어 있는데 뭐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1분기라던가 이런 쪽에 배터리 출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 약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다. 다만 배터리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흑자 전환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지켜보자. 그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 외국인 상위 순매도랑 기관 상위 순매도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저희가 다 찾아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네네. 혹시 이 중에서 이 종목이 있다면 개인들도 이건 좀 매도는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양매도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양매도.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양매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양매도인데 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위에 있네요. 기관 2위고 외국인은 5위네요. 순매도로요.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강하게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강도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1번은 만족을 시켰어요. 강도, 매수 강도는 만족을 시켰는데 이게 어제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하이닉스는. 1.8% 올랐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 물량 440억 빠진 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나눠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 자체도 한 6% 가까이 이틀 동안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틀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요. 네, 모자라요. 아직까지는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큰 매도 속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정말로 우량 기업 들고 있어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건 간에요. 왜냐하면 우량 종목의 변동성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커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수가 한 달 만에 코스피 막 15% 빠지고 코스닥 20% 빠지고 그럼 종목들은 그 2배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우량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120월선 지지 외에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또 남겨놓고 있어요. 네, 이거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의 지지가 의미 없는 또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표는 나쁘진 않아요. 네, 매수, 순매수 이틀 동안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은 60월선 아까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1,000, 한 92,000원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회복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연속성 있게 더 들어온다. 제가 볼 때는 한 5일 이상이에요. 5일 이상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강도 면에서도 어제 순매수는 조금 약했어요. 이 189억. 이런 식으로 680억 들어왔지만 이거 보세요. 이런 날 또 900억을 쳐버리잖아요. 4일 동안 산 것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틀, 3일, 4일 사다가 그 다음날 더 많이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 상황 먼저 보세요. 시장 상황 보시고 매크로적으로 그리고 미국 쪽에 물가지표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아직도 이렇게 높게 유지돼? 이러면은 레버리지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무리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 반대 매매 당장 당하게 생겼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절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현금으로만 샀어. 그리고 나는 이거 좀 중장기로 볼만한 여력이 있는 여윳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시는 게 지금 맞아요.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SK 하이닉스 말고 또 딴 것도 있을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양매도예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표가 전부 다 깨져 있어요. 네, 지금 월선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아주 막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평선들이 지금은 몰려 있어요. 약간 몰려 있고 이격선이 작은 상태고요. 이건 딱 이렇게 월봉에다가 쳐보면은 구간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바닥과 고점이 단기간에 나옵니다. 단기간은 아니에요. 2015년도부터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고점은 40만 원, 저점은 16만 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바닥권을 향해서 다시 가는 길목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지분율을 크게 줄여나가는데 최근에는 매수들이 단발적으로 들어오긴 해요. 근데 또 이제 매도. 이런 식으로 연속성은 역시나 없고요. 기관 쪽은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빼고는 거의 매도세입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크게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네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매도를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 사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차트를 그려보시고 16만 원대 정도까지 이거 전저점이네. 월봉상으로 전 저점이니까 이 정도에서는 강하게 반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계산해 보시는 거죠. 내가 샀던 매수가 얼마인데 16만 원까지 빠지면 담보 비율 이거 140% 하회할까? 그거를 계산해 보셔가지고 그게 아니면 레버리지도 일단은 조금 버텨보시고요. 현금은 당연히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이게 좀 2분기에도 실적은 선방할 걸로 보여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양매도 쪽에서 또 삼성전기가 하나 잡히네요.
그럼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랑 포스코홀딩스랑 삼성전기가 기관과 네. 외국인의 양매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어차피 전기전자 업종을 피해갈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시총이 워낙에 이쪽도 지금 거의 10조에 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고점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추세선 그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움직임들이 조금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긋는 걸 좋아했어요. 네. 저점에서 저점까지 연결해서 다음번 올라갈 지점과 저점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네, 도저히 그을 수가 없는 환경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긋는 게 그냥 이런 것들을 많이 긋습니다. 수평선을 많이 그으면서 이렇게 일봉상, 월봉상, 쌍바닥, 삼바닥이 어딜까?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봉상으로 다 깨져 있으니까요. 주봉, 월봉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보면은 주봉상에서는 딱 하나 보였네요. 여기 지금 매물대, 두터운 매물대 12만 중반대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근데 또 마침 주봉상으로 이번 주에는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 밑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거 참 신기하네요. 네. 제가 봐도 매물대에서는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들도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0시까지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1시 20분에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00주, 13,000주 가량을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거기다 투신들도 지금 수량을 늘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차트상으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조금 윗꼬리는 달렸네요. 아까 5.9%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반납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거 떨어질 때 정말로 지리하게 막혔던 네, 이게 11선이거든요. 일봉상으로 11선에 정말 지루하게 막혀오는데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도 약간 보이긴 해요. 거기다 이제 12만 원 중반대에서 매물대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지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수급 동향이 딱히 없었어요. 샀다 팔았다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기관도 금융투자 빼면은 뭐 나머지들은 샀다 팔았다 연기금은 뭐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투신 쪽에 매도가 일단은 붙었어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이 종목의 시세가 오늘 지수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끌어올려지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뭐 FC, BGA나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업황이 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유보율이라던가 어떤 투자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업체들을 압도하는 반도체 같은 치킨런 게임을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업체들을 도태시켜버리고 나중엔 결국 이 파이까지 내가 다 먹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애플 쪽하고도 원만하게 관계 협의하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과 제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촬영을 네.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많이 점검하기도 나왔어요. 하고 이제 그 다음엔 코스닥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도 점검하고 이번에는 이제 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이렇게 상위 한 탑 10 정도 정리했는데 맞아요. 이제 매달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7월 증시의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굉장히 이번에 그 설명할 포인트를 작가님께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힘든 환경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면서 조금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환경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개인들이 아닌 안타깝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 잡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주셨을 때 정말로 잘 잡으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아마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이번 달에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질 만한 요인들을 보이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들어왔던 투기성 자금들이 빠지면서 어떤 음식료라던가 곡물,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오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것들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이 나가는 내일 이후에도 제가 다음번 출연할 때 이런 것들 짚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한 초, 중순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나 미국 쪽에 이제 어떤 CPI라던가 그리고 어떤 PCI 그리고 PCE 같은 쪽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 돌고 도는 쪽들이 될 것 같아요. 소비가 아직까지도 지금 연준은 계속 소비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해서 소비가 아직까지도 세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소비를 세게 일으키면서 공급이 또 부족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가 세니까 가격을 원재료 반영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근원 PC 이런 것들은 이제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 같이 높은 것들, 변동성 높은 것들은 제외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준에게 계속 금리를 올릴 명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연준은 실패하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단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 글쎄요 50bp 한 2번 정도 그리고 25bp 한 번 정도 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75bp 빼고 한 100에다가 125bp 정도 추가 인상 쪽으로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또 스탠스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체크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연준은 아마 연말이면은 한 3.75 정도의 금리 수준을 맞춰 놓으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의 이거 연준 위원들의 가끔씩 뭐 꼭 FOMC가 아니더라도 그 연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도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종목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이라던가 미래에 유망해질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지금도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게 미래에 결국에는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큰 빅트렌드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밑에서 그런 것들 잘하는 기업들 뭐가 있나 찾아보시고 결국에는 또 사업보고서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업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공급하고 있고 이 산업의 전망은 어떻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큰 것부터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다가 적절한 시점 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급하게 올리잖아요. 그럼 또 부작용 분명히 나요. 그럼 연준에서는 급하게 올렸던 만큼 산 모양으로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투자해서 정말로 큰 수익을 그때는 정말 레버리지 투자 하셔도 괜찮은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2배, 3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멍석 깔아줄 때 편안하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자의 주체가 사실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기관과 외국인도 있잖아요. 네. 이 판에서는 어쨌든 누군가 이기려면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맞아요. 어떤 동향을 네.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네.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제 매수 상위와 매도 상위 봤고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사인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